잠잘 때 듣는 이야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나의 유년 시절에 부모님 곁에서의 평화로운 생활에 관해서는 아름답고 사랑으로 충만한 온갖 단어들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 내가 일생 동안 걸었던 과정만이 관심을 끌 뿐이었다. 아름다운 휴식처와 행복의 섬과 낙원 등의 매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모두 먼 과거의 시간 속에 남겨둘 뿐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의 소년 시절에 관한 한 내가 겪었던 새로운 일, 나를 앞으로 몰아대고 끌고 갔던 것에 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다. 이러한 자극은 다른 세계에서 왔으며 불안과 강요와 양심의 가책을 함께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항상 혁명적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즐기고 싶었던 평화를 위태롭게 했다. 나에게 허용된 밝은 세계 속에서는 굴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의 원시적 본능이나 자신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새롭게 발견해야만 되는 나이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천천히 깨어나는 성에 대한 감성이 하나의 적으로 파괴자로 금지된 것으로 죄악으로 다가왔다. 나의 호기심이 찾아 헤매던 것들은 행복한 소년 시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소년의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행동했다. 나의 의식은 가정과 허용된 세계 속에서 살았고 겨우 머리를 들기 시작한 새로운 세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모든 의식적인 불안한 생활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 밑바닥 감정에 대한 꿈과 충동과 소망 속에서도 살았다. 그러나 그 의식의 상태는 점차 위태롭게 되어갔다. 왜냐하면 나의 내부에서 유년의 세계는 붕괴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의 모든 부모님들처럼 나의 부모님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 눈뜨는 생명력의 충동을 돕지 못했다. 부모님은 비현실적이고 허위적으로 되어가는 소년의 세계를 지속하려는 나의 가망 없는 노력을 도와줄 뿐이었다.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는 않았다. 나를 완성하고 나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나 자신의 일이었다. 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수는 없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간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은 생명의 요구가 주위의 세계와 가장 극심한 싸움에 빠지는 시기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장 치열하게 싸워 얻어야만 되는 시기이다. 유년 시절이 부패하여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려고 하고 우리가 갑자기 고독과 죽음과 같은 차가운 느낌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단 한 번 운명인 죽음과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이 덫에 걸려 그들의 전생애를 과거에 매달려 살게 된다. 모든 꿈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살인적인 꿈인 신라권의 꿈에 의지하려는 것이다. 우리 이야기로 되돌아가자. 나에게 소년 시절의 종말을 고해준 감정과 환상은 이야기해야 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세계, 다른 세계가 다시 그 모습을 나타냈다는 사실이다. 전에는 프란츠 크로머였던 것이 지금은 내 자신 속에 속해 있었던 까닭에 다른 세계가 다시금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크로모와의 사건 이래 몇 년이 흘러갔다. 내 생애의 극적이고 최악에 찬 시절은 아주 멀리 가버려 마치 짧은 악몽을 꾼 것과 같았다. 프란츠 크로모는 오래전에 나의 생활로부터 사라져갔지만 가끔 그와 마주치는 일은 있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의 비극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은 막스 데미안으로 그는 나의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와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내가 데미안에 관해서 알고 있던 것을 회상해 보겠다. 나는 1년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그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그를 의식적으로 피했고 그는 절대로 강제적으로 접근해 오지 않았다. 언젠가 한 번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목례를 했다. 때때로 그의 우정 속에는 조소와 비난의 미소가 있는 것 같았으나 나의 지나친 생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와 함께 경험했던 사건과 그 당시 그가 나에게 발휘했던 그 이상한 영향력은 내가 그렇듯 그도 잊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 그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그는 내 주위에 있었으며 나 역시 그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가 혼자서 또는 다른 학생들 팀에 끼어 학교에 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이색적인 존재로서 고독하고 조용히 자기 자신의 공기에 둘러싸여 자기의 법칙에 따라 살면서 별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다. 그의 어머니만 그를 사랑했고 신뢰했으며 어머니도 어린애가 아닌 성인처럼 대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은 가능한 한 그를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모범 학생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가끔 우리는 소문으로 그가 선생에 대해 쌀쌀한 도전이나 조롱으로 밖에는 생각될 수 없는 말이나 항의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훌륭한 학생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그렇다. 우리 집 대문 앞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곳에서 노트를 손에 들고 스케치하는 그를 보았다. 그는 우리 집 문에 붙어 있는 새가 새겨진 옛 문장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나는 창가 커튼 뒤에 숨어서 문장을 향하고 있는 그의 주의 깊고 냉정하며 맑은 얼굴을 보았다. 그는 어른의 얼굴이며 탐구자나 예술가의 얼굴이었으며 우울하고 의지에 넘쳐 흐르면서도 유난히 밝고 냉정하며 학구적인 눈을 갖고 있었다. 그 후 나는 다시 데미안을 만났다. 얼마 뒤 거리에서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모두 쓰러진 말 주위에 서 있었다. 그 말은 아직도 멍에를 메고 농부의 마차 앞에 쓰러져 있었으며 콧구멍을 벌리고 무엇을 구하는 듯이 애원하는 듯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려 거리의 흰 먼지는 천천히 붉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불쾌한 기분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데미안의 얼굴이 눈에 띄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편안하게 고상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말의 머리 위로 향하는 듯했고 깊고도 조용한 거의 환상적이며 정열을 잃지 않는 신중성을 띠고 있었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대단히 독특한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에서 소년의 얼굴이 아닌 어른의 얼굴을 가졌다는 것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여자의 얼굴과 같은
그 무엇이 있었고, 특히 잠시 동안은 그 얼굴이 나에게 어른 같지도 어린애 같지도 않고 늙지도 젊지도 않고 1000살쯤 먹은 듯한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대의 인상이 새겨진 것 같이 생각되었다. 마치 동물이나 나무들, 별들처럼 말이다. 내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고 정확하게 느끼지도 못했으나 그와 비슷한 것을 알고 느꼈었다. 아마도 데미안은 아름다웠거나 내 마음에 들었는지도 어떤 반감을 가졌는지도 모른다. 그것조차도 분간하기가 힘이 들었다. 단지 나는 그가 우리와 다르고 하나의 동물이나 영혼, 환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다. 나는 그의 실제가 어떤가는 알지 못했으나 그는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 무렵의 추억은 더 이상 없었다. 이 기억조차도 어느 부분은 그 후의 느낌에서 보태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몇 해가 더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그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다. 데미안은 그와 같은 또래의 애들이 받는 견진성사를 받지 않았다. 거기에 곧 소문이 따랐다. 학교에서는 그가 유태교이거나 아니면 이교도일 거라고 말했으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아무 종교도 믿지 않거나 어떤 터무니없는 사악한 종파에 속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것과 관련하여 그가 마치 애인처럼 그의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들은 기억이 난다. 추측해보면 그는 지금까지 신앙도 없이 교육되었고 그것이 그의 장래에 불리하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 같다. 어쨌든 그의 어머니는 그의 동년배보다도 2년이나 늦게 견진성사에 참가하도록 결정했다. 그래서 그가 한 달 동안 견신례 수업을 하는 동안 우리 반에 들어오게 되었다. 한동안 나는 그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소문과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고 특히 크로모의 사건 이래 내 속에 남겨졌던 부담감이 나를 혼란시켰다. 그 당시 나는 나 자신의 비밀로 꽉 차 있었다. 내게 있어서 견신례 수업은 이성에 대해 눈을 뜨는 시기와 일치했다. 나의 의지는 선량했지만 경건한 가르침에 대한 나의 관심은 그것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신부님이 말하는 일들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 속에 놓여 있었으며 대단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긴 했지만 절대로 현실적이고 자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 밖의 모든 일들은 아주 현실적이며 자극적이었다. 내가 수업에 대한 무관심한 성의를 보일수록 나의 관심은 막스 데미안에게 쏠렸다.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결합해 주는 것 같았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이야기의 실마리를 따라가야만 한다. 내 기억에 의하면 교실에 불이 켜져 있었던 이른 아침 어떤 시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신부 선생님은 마침 카인과 아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거의 졸음 상태에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그때 마침 신부님은 큰 목소리로 박력 있게 카인의 표적에 관해 이야기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 순간 나는 감동과 경고 같은 것을 느꼈고 순간적으로 데미안이 무엇인가 말하려는 듯한 밝은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을 느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가 나를 지켜본 것은 극히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더 긴장하여 신부님의 말에 귀 기울여 카인의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비평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다. 이 순간 데미안과 나 사이엔 다시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은 영역에 두 영혼이 함께 속해 있다는 공감을 느끼자마자 요술처럼 그것이 공간으로까지 전파되어 오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에 데미안은 갑자기 자리를 바꾸어 내 앞자리에 앉았다. 교실에 가득 채워진 비참하고 가난한 농부집 같은 공기 가운데 그의 목에서 풍겨나오던 부드러운 비누 냄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직도 기억한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에 그는 자리를 다시 바꿔 내 옆에 앉았고 그해 겨울과 이듬해 봄까지 계속 거기에 앉았다. 아침 수업 시간은 아주 변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졸리거나 권태롭지 않았고 나는 그 시간을 좋아했다. 때때로 우리는 굉장한 주의력을 가지고 신부님의 말에 집중했으며 내 옆에 앉은 그의 시선 하나로 주목할 만한 이야기나 이상한 말에 내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열중하지 못했으며 설명을 전혀 듣지 않는 때도 많았다. 데미안은 선생님과 반 아이들에 대해 상냥했으며 다른 학생들처럼 어리석은 짓도 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가 크게 웃거나 잡담하거나 선생님의 꾸중을 듣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속삭이는 말이라기보다는 무슨 표시와 눈짓으로 나를 그 자신의 일에 참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기묘한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자기의 흥미를 끌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 학생을 연구하고 있는가를 내게 말했다. 그는 많은 학생을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는 수업 전에 내게 말했다. 만약 내가 너에게 엄지손가락으로 손짓을 하면 저 애가 우리를 돌아보거나 목을 극적거릴 거야. 공부 시간 중에 나는 그 일에 관해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데미안이 갑자기 눈에 띄는 몸짓으로 자기의 엄지를 내 쪽으로 보였다. 나는 재빨리 지적된 학생을 바라보면 그 학생은 매번 사슬에 끌리는 듯 요구된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데미안에게 선생님에게도 한번 시험해 볼 것을 졸랐으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언젠가 그에게 내가 수업 시간에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신부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신부님은 교리문답의 한 귀절을 암송할 학생을 찾고 있었는데 두리번거리던 시선이 죄진 듯한 내 얼굴 위에 머물렀다. 그는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곧 내 이름이 입에서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불안과 혼란에 빠진 듯이 목깃의 카라를 만지작거리며 자기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데미안에게로 갔다. 그러고는 그에게 질문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돌아서서 헛기침을 한 후 다른 학생을 지명했다. 나는 이 장난을 무척 재미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차로 내 친구가 나에게도 이와 같은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학교로 가는 길에 데미안이 뒤에서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그는 거기에 있었다. 너는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니? 그는 침착하게 어른과 같은 태도로 말했다. 아니, 그런 일은 할 수 없어. 비록 신부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지 못했어. 원한다고 해서 서로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잘 관찰할 수는 있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추측할 수 있단 말이지. 그것은 아주 간단해. 단지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야. 예를 들어 암컷의 숫사자가 수컷의 수보다 매우 적은 어떤 종류의 나비가 있다고 하자. 이 나비는 모든 생명체와 같이 번식을 하지. 수컷이 암컷에게 수정시킨 다음 알을 낳는 거야. 만약 네가 이 나비 중에서 한 마리의 암컷을 가졌다면 밤에 수컷이 이 암컷에게 날아와. 물론 아주 멀리에서도 단 한 마리의 암컷이 있는 데를 찾아내는 거야. 사람들은 그것을 설명하려고는 하지만 어려운 일이야. 훌륭한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발견하고 쫓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알겠니? 자연에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 그리고 아무도 그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어. 만약 나비들 중에 암컷이 수컷만큼 흔하다면 수컷들은 날카로운 후각을 갖지 않게 될 거야. 그것들은 단지 거기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후각이 발달되었던 거야.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의 온 주의력과 의지를 하나의 일정한 사물에 돌린다면 그것들도 거기에 도달하지. 그리고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어떤 사람을 아주 자세히 관찰해 본다면 너는 그 자신보다 그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단다. 나는 하마터면 독심술이란 말을 입 밖에 내어 지난날 크로모 사건의 한 장면을 상기시킬 뻔했다. 그가 몇 년 전에 나의 생활에 지극히 진지하게 개입했던 것을 우리는 서로 조금이라도 내색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두 사람이 모두 상대방의 그 일을 잊어버렸기를 굳게 믿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프란츠 크로모를 만난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시선을 교환하지도 않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물었다. 그러면 의지는 어떻게 되지? 너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지 못했다고 말했지? 그리고 그 의지를 집중시킨다면 사람들은 목적에 도달한다고 말했어. 그 말은 일치가 안 되는데? 만약 내가 나의 의지를 지배할 수 없다면 그 의지를 집중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는 내 어깨를 쳤다. 내가 그를 기쁘게 했을 때는 언제나 그는 그렇게 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질문이야. 사람은 항상 질문하고 의심해야 돼. 그러나 문제는 간단해. 가령 나비가 자기 의지를 별이나 그 밖의 어떤 곳에 향하게 하려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어. 게다가 나비는 그런 일을 절대로 시도하지 않지. 나비는 자기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용되고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만을 찾아. 바로 그럴 때에 믿을 수 없는 일까지도 달성할 수 있지. 그것들은 그것들 외의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마술 같은 육감을 발달시키는 거야. 우리들은 더 많은 활동의 범위와 확실히 동물보다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도 비교적 아주 좁은 범위에 묶여 있으며 그 이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야. 가령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극에 가고 싶다든지 하는 온갖 공상을 다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소망이 나 자신 속에 잘 자리 잡고 나의 존재가 그 소망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에만 그것을 실행할 수 있고 충분히 강하게 원할 수가 있어. 그런 경우라면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명령을 시험하려고 하자마자 그것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너의 의지는 잘 훈련된 말을 다루듯 쉽게 다룰 수가 있지. 만약 내가 우리 신부님이 앞으로 안경을 더 이상 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장난일 거야. 그러나 지난 가을 내가 앞쪽에 있는 내 자리를 옮기려는 의지를 품었을 때 그것이 잘 되었지. 어느 날 그때까지 몸이 아팠던 학생이 다시 나왔어. 그 애는 알파벳 순으로 내 앞에 앉아야 했어.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하기에 내가 그렇게 했지. 왜냐하면 내 의지가 곧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니까. 그래, 그 당시 그것이 나에겐 아주 이상했어. 우리가 서로 흥미를 가졌던 그 순간부터 너는 내게로 점점 가까이 왔어.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이지? 처음에 넌 바로 내 곁에 앉지 않고 두세 번 내 앞자리에 앉았지? 왜 그랬니? 그것은 사실 이런 거야. 내가 내 자리를 처음 떠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했어. 너에게 가는 것이 나의 의지였지만 나도 그것을 미처 의식하지는 못했지. 동시에 너 자신의 의지가 나를 끌어주도록 도왔어. 내가 네 앞에 앉았을 때 비로소 나의 소망이 반쯤 채워졌다고 생각했어. 나는 처음부터 내 옆에 앉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 앉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그때는 새로 들어온 학생은 없었는걸? 그래, 없었어. 난 내가 원하는 바를 주저할 수는 없었어. 그리고 손쉽게 내 옆자리에 자리를 옮겼지. 나하고 자리를 바꾼 아이는 조금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신부님은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을 거야. 어쨌든 신부님은 나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왠지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모양이야. 신부님은 데미안의 첫자가 D인 내가 첫자가 S인 다른 아이들 사이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지. 그러나 그것은 그의 의지에서 밀고 나오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나의 의지가 신부님에게 대항했고 방해했기 때문이야. 그 마음씨 좋은 신부님은 다시 또 무엇인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는 나를 연구하기 시작했지. 그는 나를 아주 똑바로 바라보았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만약 네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그의 눈을 응시하여 그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면 그 일을 포기하도록 해. 그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야. 나는 사실 그 방법이 소용없는 사람을 하나 알지. 그게 누구야? 나는 재빨리 물었다. 언제나 생각에 잠길 때는 그렇듯이 살며시 실눈을 뜨고 나를 보다가는 다시 시선을 돌리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지만 그 질문을 반복할 수는 없었다. 아마 그때 자기 어머니에 관해서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는 어머니와 아주 친밀한 사이 같았으나 그가 어머니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자기 집에 나를 데리고 간 적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거의 알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자주 데미안과 같은 행동을 시도해서 내 의지를 어떤 일에 집중시켜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것은 내게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에 종교 문제에 있어서 나의 신앙심에 많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데미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고방식과 완전히 무신론을 들고 나서는 친구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들은 때때로 신을 믿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인간답지 못하며 삼위일체나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웃음거리이고 오늘날까지도 그런 부질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짓은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설사 회의를 느끼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린 시절의 많은 경험에 비추어 나의 부모님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경건한 생활이 현실적으로도 존재하고 있고 그것은 가치 없는 것도 위선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종교에 대해 더 깊이 공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단지 데미안만이 성경 이야기나 교리를 보다 자유롭고 개인적이며 환상에 가득 차게 보고 설명하는 일에 익숙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가 나에게 한 설명을 나는 항상 기쁘게 따랐다. 많은 것이 나에게 너무도 뚜렷한 것 같았다. 카인에 대한 문제까지도 그랬다. 그리고 한 번은 견진성사 수업 중에 대담한 해석을 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날 신부님은 골고다에 관해서 말씀하셨다.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성경의 보고는 아주 옛날부터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성금요일 같은 날 고난의 이야기를 읽어주고는 했다. 나는 진정으로 감동이 되어 고난이 가득 차고 환상적이며 아름답고 불가사의하지만 굉장히 활기찬 세계에서 즉 겟세마네나 골고다에서 살고 있는 듯했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들을 때면 이 비밀에 가득 찬 세계의 어두운 고난의 광채가 모든 신비한 선율로서 내 마음에 넘쳐 흘렀다. 나는 지금도 이 음악 속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 표현의 본질을 발견한다. 그런데 데미안은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명상에 잠겨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싱클레어, 이건 뭔가 이상해.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읽고 입속으로 음미해 보면 바보스러운 뭔가가 있거든. 바로 두 도둑에 관한 일이야. 세 개의 십자가 언덕 위에 나란히 서 있다는 것은 굉장하지. 그러나 그 정직한 도둑에 대한 감상적인 성경 이야기를 좀 봐. 맨 처음 그는 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짓을 범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말 한마디에 갑자기 착한 사람이 되어 후회한다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무덤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런 후회가 무슨 의미가 있지? 만약 그 도둑 중의 하나를 친구로 고르지 않으면 안 되거나 둘 중 어느 한쪽에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야. 내가 선택하는 사람은 남자다운 성격이 있는 다른 도둑이야. 그는 자기의 위치에서 단지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회개 따위는 문제 삼지 않고 제 갈 길을 끝까지 가며 마지막에 가서 그때까지 도와주었던 악마에게 비겁하게 절규한다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는 줏대가 있는 사람이야. 줏대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성경 이야기에서는 손해를 보지. 아마 그도 카인의 후예가 아닌가 생각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는 몹시 당황했다. 나는 이 십자가의 고행 이야기를 아주 잘 알고 있다고 믿었었는데 이제 비로소 내가 얼마나 틀에 박힌 태도로 그리고 상상력과 환상이 거의 없이 그것을 듣고 읽었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지만 데미안의 새로운 사상은 나에게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항상 진리라고 믿었던 이제까지의 생각을 단번에 뒤엎으려고 위협했다. 아니다. 절대로 모든 것을 그리고 가장 신성한 것까지도 함부로 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그는 언제나처럼 아직 내가 미처 입을 열고 말하기도 전에 나의 반대를 곧 알아차리고는 체념한 듯 말했다. 나는 벌써 알아. 그건 옛 이야기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네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 종교의 결점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단다.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이 나타내야 할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야. 하나님은 선하고 고귀하며 아버지와 같고 아름다우며 높고 감성적인 것이지. 그러나 세상은 다른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은 모두 악마의 세계로만 돌려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절반이 은폐되고 묵살되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생명의 아버지로 찬양하면서 그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모든 성적 생활을 간단하게 묵살하고 가능하면 악마의 것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설명하고 있거든. 나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조금도 반대하지는 않아.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숭배하고 마땅히 신성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단지 인위적으로 분리된 공인된 반쪽만의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신에게 봉사함과 동시에 악마에게도 봉사해야 돼.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자신의 속에 악마도 품고 있는 신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행하여지고 있을 때에도 그 앞에서 사람이 눈을 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해. 데미안은 그답지 않게 상당히 흥분했으나 곧 미소를 찾고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서 언제나 떠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 누구에게도 한마디 말한 적이 없는 나의 소년 시절의 수수께끼를 마쳤던 것이다. 데미안이 그때 하나님과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참으로 나 자신의 생각이었고 신화였다. 또한 두 개의 세계, 즉 세계가 두 개로 된 반쪽 또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관한 내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 개인적인 문제가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인생과 사색의 문제라는 판단이 갑자기 성스러운 그림자처럼 나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 자신이 개인적인 삶이라든가 위대한 이념의 영원한 흐름에 얼마나 깊이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자 불안과 경건함이 나를 엄습해왔다. 그 깨달음은 물론 무엇인가를 확인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었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책임감과 더 이상 어린애일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비밀을 털어놓고 아득한 유년 시절부터 품어온 두 개의 세계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내 친구에게 이야기했다. 이 말을 들은 데미안은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감정이 그와 통하고 있다는 것을 곧 알아차렸다. 그는 일찍이 내게 기울인 적이 없었던 깊은 주의를 갖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이상한 동물적인 시간의 초월과 헤아릴 수도 없는 나이를 느꼈기에 그가 나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나는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달래듯이 말했다. 우리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에 더 이야기해보자. 나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라는 걸 알아. 그 생각을 전부 생활화시키지는 못할 거야. 그건 좋은 일은 아니야. 우리가 생활로 경험할 수 있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는 거야. 너는 너에게 허용된 세계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너는 신부님이나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그 나머지 반쪽을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러나 잘 되지 않을걸? 일단 사색이 시작된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이 말은 내 가슴에 깊게 와 닿았다. 나는 외치다시피 물었다. 하지만 사실상 실제로 금지되고 증오할 만한 일이 있다는 걸 너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야. 그것들이 금지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단념할 수밖에 없어. 살인과 부도덕한 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 그러나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도 휘말려 들어가 죄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잖아. 오늘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너는 아직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진 못했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아주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돼. 넌 아직 진리의 한 조각을 감지했을 뿐이야. 이제 다른 것도 조금씩 알게 될 거야. 그것을 기대해. 이를테면 너는 1년쯤 전부터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보다 강한 하나의 충동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금지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리스인들과 다른 많은 민족들은 반대로 이 충동을 하나의 신적인 것으로 만들어 축제를 벌이며 그것을 숭배해. 그러므로 금지된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야. 그것은 변할 수가 있어. 누구나 신부님께 가서 결혼 서약을 하면 오늘이라도 곧 그 여자와 사는 것을 허락받을 수 있어. 하지만 다른 민족들은 사정이 다르지. 우리는 각자가 무엇이 허락되고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야 돼. 사람은 금지된 것을 전혀 하지 않고서도 동시에 지독한 악인이 될 수가 있어.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지. 너무 편안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심판하지 못해.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 정해놓은 금지 사항에 복종하게 마련이지. 그러는 게 속 편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 내부에서 계명을 느끼기 때문에 신사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금지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엄금된 다른 일들이 그들에게 허용되기도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돼. 그는 갑자기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는 듯 말을 멈추었다. 그는 언젠가 말한 대로 단지 짓거리기 위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진정한 흥미 이외에 너무 많은 장난기와 재치 있는 농담을 즐기는, 다시 말해서 완전한 진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쓴 완전한 진지성이 결여란 말을 다시 읽으니 갑자기 다른 장면이 생각났다. 아직 반쪽 상태인 어린아이였을 때 막스 데미안과 함께 경험했던 장면이었다. 견진성사가 가까워졌다. 종교 수업의 마지막 몇 시간은 최후의 만찬에 관한 것이었다. 신부님은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설명했다. 신성한 분위기가 고조된 것을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다른 곳에, 즉 내 친구에게 쏠려 있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견실례를 기다리는 동안의 약 반년간의 종교 교육의 가치는 내가 여기서 배운 게 아니라 데미안의 옆에 있으면서 그의 영향을 받은 데에 있다는 생각이 나에게 몰려들었다. 나는 교회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주 다른 사상과 개성이 있는 단체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고 그 대표자나 사도가 내 친구라고 나는 느꼈다. 나는 이 생각을 뿌리치려고 노력했다. 일이야 어찌되었든 엄숙한 마음으로 견신성사의 의식을 품위 있게 치르겠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 이 의식은 나의 새로운 생각과는 거의 조화되지 않는 듯했다. 아무리 애써도 새로운 사상은 역시 변하지 않았다. 그 생각은 가까이 다가오는 교회 의식에 대한 생각에 역류되어 결국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의식을 치러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의식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데미안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의 사상적 세계로서 입문을 의미했다. 그와 다시 한번 열띤 토론을 벌인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바로 견진성사의 수업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다. 내 친구는 말이 없었고 아마도 좀 건방지고 점잔을 빼는 듯한 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전에 없이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 들떠서 떠들어대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어. 단지 자기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뿐이야. 자기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죄악이야. 사람은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 속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는 곧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잠시 후에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그의 자리 쪽으로 무엇인가 공허하고 냉랭한 것 같은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이 다가오자 나는 그쪽을 돌아보았다. 내 친구 데미안은 여느 때와 같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렇지만 평상시와는 아주 다르게 느껴졌다.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무엇인가가 그로부터 발산되어 그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믿었으나 자세히 보니 눈을 뜬 채였다. 그러나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으며 꼼짝도 않고 내면으로 향해 있었으며 아주 먼 곳으로 향해 있었다. 꼼짝도 않고 한자리에 앉아서 숨조차 쉬는 것 같지 않았다. 그의 입은 너무나 돌로 조각된 것 같았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핏기가 없었다. 그의 갈색 머리카락만이 뚜렷이 살아있는 듯 했으며 책상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은 마치 돌이나 과일 같은 물체처럼 생기가 없고 창백했다. 그러나 데미안은 마치 숨겨진 강한 생명을 감싸고 있는 단단하고 강한 케이스 같았다. 이 광경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곤혹스런 시선으로 그의 얼굴, 창백하고 돌과 같은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이것이 진짜 데미안의 모습이라고 느꼈다. 나와 걷고 말하고 하던 평상시의 데미안은 그의 반쪽에 불과했다. 그러나 진짜 데미안은 이처럼 무감각하며 태고적이며 동물이나 돌과 같고 아름답고 차가우며 죽어있는 동시에 지금까지 없었던 생명력이 충만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주위를 적막한 공허와 고독한 죽음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는 지금 완전히 자기 속으로 숨어버렸다. 나는 몸을 부르르 떨며 그렇게 느꼈다. 나는 이렇게 고독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인간이 되었고 그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먼 섬 위에 있는 듯이 멀어 보였다. 나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모두가 이쪽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전율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우상과 같이 꼿꼿하게 조각과 같이 앉아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이마에 앉아서 천천히 코를 거쳐 입술로 기어다녔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그는 지금 천국에 있는 걸까? 아니면 지옥에 있는 걸까? 거기에 관해서 그에게 물어보는 것은 나에겐 불가능했다.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시 살아서 숨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을 때 그는 전과 다름없었다. 그는 어디에서 돌아왔을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피로한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손이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갈색 머리카락은 광채를 잃고 지친 것 같아 보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내 침실에서 여러 번 새로운 연습에 몰두했다. 나는 의자 위에 꼿꼿이 앉아 눈을 고정시킨 다음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 상태를 지속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를 시험해 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단지 피로했고 눈꺼풀이 아프기만 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되어 견진 성사날이 다가왔으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추억은 없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소년 시절은 내 주위에서 서서히 무너져 갔으며 부모님들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누나들은 나에게 아주 낯설어졌다. 하나의 꿈에서 깨어남으로써 지금까지 익숙했던 감정과 기쁨을 변화시키고 빛을 잃어갔다. 정원의 향기는 없어지고 숲은 유혹하지 않았고 세상은 내 주위에서 고물상처럼 김 빠지고 매력이 없어졌다. 책은 종이 조각에 지나지 않았고 음악은 소음에 불과했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 처음으로 집을 떠난다. 때때로 어머니가 내게 아주 정답게 다가와서 미리 이별의 말씀을 해주었다. 그리고 사랑과 향수와 잊을 수 없는 것들을 내 가슴 속에 심어주려고 애썼다. 그 무렵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아 무척 쓸쓸했다. 내 친구 데미안을 다시 만나보지 못한 채 방학이 끝나고 나는 성 XXC라는 곳을 향해 떠났다. 내 부모님이 따라와서 아주 세심하게 뒤를 봐주었고 나를 김나지움의 어느 선생님의 기숙사에 맡겼다. 만약 부모님이 지금 나를 어떤 기숙사에 넣었는가를 알았더라면 놀란 나머지 온몸이 마비되었을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 감에 따라 선량한 아들이 되어 가치 있는 시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천성이 다른 길로 나아갈 것인가에 있었다. 아버지의 집과 아버지의 정신적인 보호 아래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던 나의 마지막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견진 성사 후의 방학 동안 처음으로 느껴본 불가사의한 공허감과 고독감은 빨리 사라지지 않았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상할 정도로 아주 쉬웠다. 누나들은 이유 없이 울었지만 나는 사실 조금도 가슴 아파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했다. 나는 외부 세계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온종일 나의 내부에 귀를 기울인 채 내 마음속 깊이 흐르는 금지된 어두운 강물 소리를 듣는 데만 몰두했다. 이 반년 동안 나는 아주 빨리 성장했으며 키가 크고 야위었다. 몸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으나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소년의 상냥함도 사라졌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느꼈다. 나 자신도 결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때때로 막스 데미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몰려왔다. 그러나 그를 싫어했고 정신적으로 메말라가는 내 생활의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다. 학생 기숙사 생활에서 처음 얼마간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주의를 끌지도 못했다. 동료들은 처음엔 나를 조롱했고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리고 나를 위선자이며 기분 나쁜 이상한 괴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대접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한층 더 태도를 과장했다.
나는 남몰래 슬픔과 고독, 그리고 가끔 알짝하는 절망에 지쳐 있으면서도 외면상으로는 항상 남자답게 세상을 멸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고독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자신을 저주했다. 학교에서는 집에서 익혀둔 지식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생각하면 되었다. 이 학급은 나의 이전의 라틴어 학교에 비해 좀 뒤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 또래 아이들을 어린애 취급하고 업신여기는 버릇이 생겼다. 1년 동안이나 아니 그 이상을 그렇게 지냈다. 처음 방학을 맞아 귀향했을 때도 새로운 태도를 가져오게 하지는 못했다. 나는 기꺼이 학교로 돌아왔다. 11월 초순이었다. 나는 생각에 잠겨 거리를 산책하곤 했다. 산책 도중에 나는 가끔 일종의 우울함과 세상에 대한 멸시와 자기 멸시가 가득 찬 황홀감을 맛보았다. 어느 날 땅거미가 질 무렵 나는 습하고 안개 낀 도시 주위를 거닐고 있었다. 완전히 비어있는 공원의 넓은 가로수길이 나를 유혹했고 길에는 떨어진 낙엽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분명치 않은 어떤 쾌락을 느끼면서 그 나뭇잎을 발로 파헤쳤다. 습하고 쓴 냄새가 올라왔다. 안개 속에서 먼 곳의 나무들이 마치 유령처럼 큰 영상과 그림자를 던져주었다. 가로수 끝에서 나는 무심코 걸음을 멈추고 검은 나뭇잎을 바라보았다. 풍화되고 죽어버린 습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나의 마음속에서도 무엇인가가 그 냄새에 응하여 인사를 했다. 아, 인생이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그때 옆길에서 깃을 세우고 외투를 바람에 나부끼며 한 사람이 다가왔다. 내가 계속해서 더 걸어 나가려고 했을 때 그가 나를 불렀다. 이봐, 싱클레어. 그는 내게로 다가왔다. 우리 기숙사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알폰스 베크였다. 나는 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한테도 점잖은 티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해 조금도 반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곰처럼 힘이 세어 기숙사 선생님도 꼼짝 못한다는 소문이 김나지움 학생들 사이에 돌았다.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니? 이봐, 내가 말해볼까? 너 시를 짓고 있었니? 그는 말을 낮추면서도 상냥하게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나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는 큰 소리로 웃더니 내 옆으로 와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시 짓는 일은 전혀 내 습관에 없는 일이었다. 싱클레어, 내가 그것을 알아버렸나 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저녁 안개 속을 걸으면서 가을 상념에 잠겨 있을 때는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이야. 그럴 때 사람들은 시를 짓기를 좋아하지. 물론 죽어가는 자연에 관해서, 그것과 더불어 사라져가는 청춘에 관해서 시를 짓는단 말이야. 하이네처럼 말이야. 나는 그렇게 감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항의하듯 말하였다. 그래,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그러나 이런 날씨엔 한 잔의 포도주나 그와 비슷한 것이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근사하다고 생각해. 너 같이 가지 않을래? 마침 나 혼자라서 그래. 싫으니? 만약 네가 모범소년이 되어야 한다면 굳이 너를 유혹하고 싶지는 않아. 얼마 후에 우리는 교외에 있는 조그만 술집에 앉아 이상한 포도주를 마시며 두꺼운 잔을 서로 부딪혔다. 어쨌든 무엇인가 새로운 맛이 났다. 그러나 술에 익숙지 않아서 나는 곧 떠벌리기 시작했다. 내 속에서 하나의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세계가 그 안으로 비쳐들어왔다. 오랫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나는 마음속에 든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환상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주 훌륭하게 말했다. 베크는 아주 만족스럽게 내 이야기를 들었다. 드디어 나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던 것이다. 그는 내 어깨를 치면서 굉장하다고 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막연한 욕구를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연장자에게 무엇인가 중요시 되었다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은 기뻐서 크게 부풀어 올랐다. 그는 나를 천재적인 녀석이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은 달콤하고 독한 술처럼 내 마음속으로 흘러들었다. 세상은 새로운 빛깔로 빛났고 생각은 콸콸 솟는 샘에서 한없이 흘러내렸고 불꽃이 내 마음속에서 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님과 동급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하는 듯 보였다.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교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베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연애 경험을 고백시키려고 했다. 나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끄집어낼 정도의 연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마음속으로 느끼고 꾸며내고 상상하던 것은 확실히 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으나 술은 마음만 울적해질 뿐 속을 터놓게 되지는 않았다. 베크는 여자들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그에게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로 보였다. 그는 18살쯤 되었는데 벌써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경험담을 나에게 들려줬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매혹되어 마비된 듯이 정신을 빼앗기고 앉아 있었다. 어쨌든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어른의 세계에는 내가 한 번도 꿈꾸어 보지 못한 샘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사실 거기에는 거짓과 과장된 점도 있었지만 그것 모두는 내가 생각했던 사랑의 맛보다 훨씬 덜했고 평범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생활이었고 모험이었다. 베크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저속해져 내용을 잃어갔다. 나는 더 이상 천재적인 소년이 아니고 단지 어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작은 소년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몇 달 동안의 내 생활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감미로운 낙원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차츰 술집에 앉아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주 엄하게 금지되어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튼 나는 그 속에서 살아있는 감정과 어떤 새로운 것을 맛볼 수 있었다.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아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우리들이 밤늦게 희미하게 타오르는 가로등 옆을 지나 차갑고 눅눅한 귀로에 올랐을 때 나는 처음으로 취해 있었다. 그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오히려 고통스러웠으나 무엇인가 매력적이고 달콤한 것을 지니고 있었다. 베크는 나를 풋내기라고 비웃었지만 나를 부지런히 돌보아 주었다. 그는 나를 반쯤 안다시피 해서 기숙사로 데려갔다. 우리 둘은 열려진 복도의 창문으로 살짝 숨어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내가 잠깐 잠을 자다가 고통에 못 이겨 잠에서 깨어났을 땐 술은 이미 깨어 있었고 미칠 듯한 슬픔이 나를 엄습해 왔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나는 낮에 입고 있던 속옷 그대로였고 옷과 신발은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담배 냄새와 토한 음식 냄새가 났다. 두통과 미칠 듯한 갈증 사이에서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의 광경이 내 마음속에 나타났다. 나는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고 누나와 정원을 보았다. 고향의 냄새가 나는 안락한 침대를 보았고 학교와 시장, 데미안과의 견진성사를 울리던 그 모습을 보았다. 이 모든 것은 밝았고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놀랍고도 신성하며 깨끗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제까지도 아니 몇 시간 전까지도 나에게 속해 있었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그것들은 가라앉았고 저주받았으며 더 이상 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며 나를 추방했고 더러운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갖 사랑과 포근함, 어린 시절의 정원에서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했던 것들, 어머님의 키스, 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경건하고 밝았던 주일날 아침과 정원의 모든 꽃들, 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변하고 말았다. 나는 두 발로 이 모든 것을 밟아버렸다. 만약 경찰이 와서 나를 묶는다 해도, 그리고 신선을 모독한 불량배로 교수대에 끌려간다 해도 나는 이해를 하고 기꺼이 끌려가며 그것이 옳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을 한심하게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방황하고 세상을 경멸한 나, 오만한 정신으로 데미안의 생각에 따라갈 수 있었던 나. 나는 더럽고 추잡하고 쓸모없으며 비열하고 짐승 같다. 추악한 충동의 노예가 된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순수하고 부드러운 광채와 사랑스러움이 가득한 정원 속에 묻혀 있었던 나.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를 사랑했던 내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메스껍고 분노에 넘쳐 나 자신의 조소를 듣는 것 같았다. 술에 취해 자제할 수 없이 어리석게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를. 이것이 나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고통받는 것이 내게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맹목적이고 무감각하게 생활해왔고 내 마음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한 채 초라하게 한쪽 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 내 마음은 이와 같이 자기 탄식과 공포와 무서운 감정에까지도 환영의 손을 들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감정이 있었고 불꽃도 타올랐고 심장도 움직였다. 비참한 가운데서도 나는 자유와 봄과 같은 무엇을 느꼈던 것이다. 나는 외관상으로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갔다. 나의 최초의 술주정은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술을 많이 마셨으며 행패를 부렸다. 나는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사람 중의 하나였으나 그들에게 끌려다니거나 하는 어린애가 아닌 인솔자였고 중심 인물이었으며 대담하게 술집을 드나드는 단골 손님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어두운 세계에 그리고 악마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세계에서 멋지다고 통했으나 그 동시에 내 마음은 비참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나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대단히 결단력 있고 재치 있는 굉장한 녀석이라고 일컬어지는 반면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술집을 나와 거리에서 어린애들이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즐겁게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것을 아직도 나는 기억한다. 술집의 더러운 식탁을 끼고 앉아 거품이 넘치는 맥주를 마시면서
대단한 독설로서 친구들을 즐겁게 하고 때때로 놀라게 하며 지냈으나 남모르는 나의 가슴 속에서는 거꾸로 내가 조소했던 모든 것을 존경해 오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울면서 나의 영혼 앞에서 나의 과거 앞에서 어머니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나는 결코 친구들과 일체가 되지 않았고 그들 사이에서 고독했으며 괴로워했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가장 무모한 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나는 술집의 영웅이고 비웃기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선생님과 학교, 부모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에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었다. 나는 음담패설에서도 내 입장을 지켰고 때로는 내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내 친구들이 여자에게 갈 때면 절대로 함께 가지 않았다. 나는 고독했고 사랑에 대해 불붙는 동경과 절망적인 동경에 차 있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나는 철면피 같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 나보다 더 상처받기 쉽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었다. 때때로 내 앞을 지나가는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우아한 소녀를 볼 때마다 나는 굉장히 순결한 꿈을 가질 수 있었다. 그 소녀들은 나보다 1000배나 선량하고 결백한 듯 보였다. 나는 새 친구들 사이에서 끝없이 고독했고 남과 다른 생각에 잠기면 잠길수록 더욱더 그들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웠다. 폭음과 호언장담이 정말로 나에게 만족을 줄 때가 있었지만 나는 술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고통스러운 결과를 느껴야만 했다. 모든 것이 강제성을 띈 것 같았다. 그 밖의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다. 혼자 오랫동안 있으면 나는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끊임없이 느껴지는 부드럽고 부끄러운 내적 발작에 대한 불안을 가졌다. 나는 또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부드러운 사랑의 생각에 불안을 느꼈다.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친구였다.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2~3명 있었는데 그들은 나를 피하는 형편이었다. 그들은 얌전한 애들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품행이 나쁜 내 행동은 오래전부터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 모두들 나를 바탕이 흔들거리는 희망이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여러 번 엄하게 벌을 받았고 모두들 내가 퇴학당하리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선량한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물어물 속여가며 가까스로 모면해 나가고 있었다. 신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들 자신으로 이끌어가는 길은 무척 많다. 신은 그 당시 나에게도 그런 길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다. 더럽고 끈적끈적한 것 너머로 그리고 깨진 맥주잔과 독설로 지새운 밤들 저 너머로 쉬지 않고 괴로워하며 무섭고 더러운 길을 기어다니는 추방된 몽유병자인 나를 보았다. 어떤 사람이 공주에게 가다가 악취와 오물이 가득한 뒷골목 진창 속에 빠졌다는 꿈 이야기가 있었다. 내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이런 보잘것없는 짓으로 인해서 나는 고독하게 되었고 나와 어린 시절 사이에는 닫혀진 에덴 동산의 문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 자신에 대한 향수의 시작이요 각성이기도 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사감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성 XXC에 와서 갑자기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몸이 굳어졌다.
그해 겨울이 끝날 무렵 두 번째로 아버지가 와서 꾸짖고 간청하며 어머니를 생각해 보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나는 이미 신경이 굳었고 무관심하게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화를 내며 불명예스럽지만 학교에서 퇴학시켜 감화원에 넣겠다고 했다. 좋을 대로 해보라지 하면서도 막상 아버지가 떠나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후 아무 일도 하지 못하였고 나에게로 통하는 어떤 길도 발견하지 못했다. 내가 무엇이 되든 나로서는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술집에 앉아 누군가를 꾸짖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이상하고 아름답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과 싸웠다. 이것이 내가 항의하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나 자신을 이겨나갔다. 만약 세상이 나 같은 사람을 필요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나와 똑같이 파멸할 것이며 그리하여 세상이 손해를 입는다 해도 하는 수 없다. 그의 크리스마스 휴가는 아주 우울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는 전에 비해 몰라보게 숙성했고 회색빛의 홀쭉한 얼굴은 거칠어 보였다. 표정은 지친 듯했고 눈 언저리에는 부스럼이 나 있었다. 겨우 돋아나기 시작한 몇 올의 수염과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한 안경이 어머니의 눈에는 더욱 낯설어 보이게 했다. 누나들은 뒤로 물러나 킥킥대고 웃고 있었다. 그저 불쾌할 뿐이었다. 아버지와 서재에서 대화할 때도 기분이 언짢았으며 서먹서먹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마스 이브는 더욱 그러했다. 내가 태어난 이후 우리 집에서는 이날은 굉장한 날로 되어 있었다. 축제와 감사와 사랑의 밤이었으며 부모님과 나와의 유대를 새롭게 해주는 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는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할 뿐이었고 난처하게 했다. 아버지는 전과 같이 그들은 거기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라는 들판의 목자에 대한 복음서를 읽었고 누나들은 두 눈을 빛내면서 선물이 놓인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프게 울렸고 그의 얼굴은 늙고 괴로운 모습이었고 어머니도 슬픈 듯했다. 나에게는 모두가 고통스럽고 귀찮았다. 선물과 축하의 인사, 복음서와 불 켜진 크리스마스 트리조차도. 꿀과 호두를 만든 과자에서는 달콤한 냄새가 났고 감미로운 추억의 향기가 밀려왔다. 나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어서 지나가기를 바랬다. 온 겨울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었다. 바로 얼마 전에 나는 교무회로부터 심한 경고를 받고 퇴학시키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이제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막스 데미안에게 특별한 노여움을 품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XXC의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 그에게 2번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방학 중에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공원의 가시나무 울타리가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한 봄. 나는 불쾌한 생각과 근심에 가득 차서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동안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 빚에 쪼들리고 있었다. 내 친구들에게 빚진 담배나 그 비슷한 물건의 계산 청구서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다. 만약에 멀지 않아 나의 이곳 생활이 끝나게 되어 강물에 투신하거나 감화원에 끌려가게 된다면 그런 사소한 일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도 받고 있었다. 그 봄날 공원에서 나는
내 마음을 끄는 소녀를 만났다. 그 소녀는 키가 컸고 날씬했으며 우아한 옷을 입고 매우 영리하게 보였다. 그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형에 속했으므로 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나로 하여금 공상에 빠지게 했다. 나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훨씬 숙성했고 우아했고 윤곽이 잡혔고 거의 완전한 숙녀였다. 더구나 내가 대단히 좋아하는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이 얼굴에 나타났다. 나는 한 번도 내가 사랑했던 소녀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 소녀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소녀의 인상은 지난날의 어떤 소녀들보다도 더 깊었다. 내 생활에 끼친 그 짝사랑의 영향력은 굉장했다. 그러한 여자의 모습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내 마음속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충동도 그 소녀에 대한 동경과 숭배의 욕망보다 더 강하고 깊은 것은 없었다. 나는 그 소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왜냐하면 나는 단테를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국 화가의 복잡한 그림을 통해 베아트리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에 그려진 베아트리체는 영국의 라파엘 전기의 소녀상이었다. 팔다리가 긴 날씬한 몸매, 가늘고 긴 목, 정신화된 손과 표정을 지닌 모습이었다. 이 아름다운 나이 어린 소녀는 내가 좋아하는 날씬하고 소녀 같은 몸짓과 정신적인 영혼이 담긴 얼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의 여자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다. 나는 베아트리체와 단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그 소녀는 그 당시의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자신의 모습을 뚜렷이 보였으며 성스러운 영역으로 나를 인도해 갔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점점 술집과 밤거리의 방황을 멀리했고 독서를 좋아하게 되었으며 다시 산책을 즐겼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나는 많은 조롱을 당했다. 그러나 나는 사랑하고 존경할 대상을 가졌고 다시 이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삶은 다시 형형색색의 신비로운 여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비웃음 속에서도 나를 지탱할 수 있었다. 나는 다시 내 본질 속에 있었다. 숭배하는 모습의 노예와 하인으로서 말이다. 나는 일종의 감동 없이 그 시절을 생각할 수 없다. 나는 다시 최선을 다해서 파괴된 내 삶의 폐허로부터 밝은 세계를 세우려고 노력했다. 나는 다시 나의 마음속의 암흑과 악을 제거하고 완전하게 밝은 세계 속에서 살려는 오직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다. 그러나 현재의 이 밝은 세계는 어느 정도는 나 자신의 창조물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로 또한 무책임한 보호 속으로 무작정 도망가거나 기어들어가는 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책임과 자신의 규율로서 발견되고 요구된 새로운 봉사였다. 나를 괴롭혔고 내가 언제나 피해서 달아나려 했던 성에 대한 문제는 이제 이 성스러운 불 속에서 정신과 경건한 마음으로 승화되어야만 했다. 어둡고 추악하고 신음 속에서 지샌 밤, 부도덕한 그림을 보았을 때의 심장의 두근거림, 금단의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 음탕한 것 따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었다. 이 모든 것 대신에 나는 베아트리체의 모습을 가지고 내 제단을 세웠다. 그리고 나를 그 소녀에게 바침으로써 신에게 나를 바쳤다. 쾌락이 아닌 순결이 나의 목적이었고 행복이 아닌 미와 정신이 나의 목적이었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나의 숭배는 내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숙한 냉소자였던 내가 지금은 성자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원지기가 되었다. 나는 습관화되어 있던 악한 생활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고 모든 것 속에 순결과 고기와 품위를 가져오려고 노력했다. 음식, 언어, 의복에 이르기까지 나는 노력했다. 나는 아침을 냉수마찰로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이 들고 나 자신에게 강요해야만 했었다. 나는 성실하고 점잖은 태도를 취했고 똑바로 섰고 위험 있게 걸음을 걸었다. 남들은 이상하게 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신에 대한 봉사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새로운 각오로 노력하고 시작한 이 모든 새로운 연습 중에서 특히 한 가지가 내게는 큰 뜻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갖고 있는 영국 사람이 그린 베아트리체의 그림이 나의 소녀와 많이 닮지 않았다는 것이 이 작업의 계기가 되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싶었다. 완전히 새로운 환희와 희망을 가지고 내 방에 얼마 전부터 혼자 쓰고 있는 방에 좋은 종이와 물감과 붓을 모아놓고 팔레트와 컵, 사기 접시와 연필을 챙겨 놓았다. 나는 내가 사온 튜브에 들어있는 템페라 물감이 몹시 마음에 들었다. 그 중에는 신비로운 연두색도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 작은 접시에 담았을 때 그런 색을 생전 처음 보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을 시작했다. 얼굴을 그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다른 것부터 그려보기로 했다. 장식꽃, 작고 환상적인 풍경화, 교회 옆에 서 있는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로마의 다리를 그렸다. 때때로 나는 유의적인 작업에 몰두했고 물감 상자를 받은 어린애처럼 행복했다. 나는 마침내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길에서 만난 그 소녀의 얼굴을 생각해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몇 장은 아주 실패하고 말았다. 마침내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미 공상으로 그리기 시작한 그림에 물감과 붓이 움직이는 대로 그저 어떤 얼굴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은 공상적인 얼굴이었고 나는 그것에 만족했다. 그 위에도 나는 이러한 시도를 계속해 나갔다. 내 종이마다 보다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났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 소녀의 생김새에 가까워졌다. 나는 점점 꿈꾸는 듯한 분놀림으로 선을 긋고 화면을 채우는 일에 익숙해졌다. 거기에는 모델이 없었고 유의적인 작업이었으며 무의미적인 동작이었다. 어느 날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어떤 얼굴을 그렸는데 그 전에 그린 얼굴들보다도 훨씬 강하게 나에게 호소하는 듯했다. 그것은 그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소년의 얼굴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나의 아름다운 소녀의 머리처럼 밝은 금발이 아니고 불그스름한 갈색이었다. 턱은 강직하고 딱딱해 보였으나 입술은 붉게 타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약간 뻣뻣하고 가면 같은 면이 있었으나 강한 인상을 주었고 신비한 생명력이 넘쳐 흘렀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반은 남자 같았고 반은 여자 같았다. 연령도 없었고 의지가 강하면서도 몽상적이고 굳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생기에 넘쳐있는 일종의 신의 모습 또는 성스러운 가면같이 보였다. 그 얼굴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했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누군가와 닮은 듯 싶었으나 누구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 그림은 얼마 동안 내 모든 생각을 따라다녔고 나와 함께 생활했다. 나는 아무도 그 그림을 보고 비웃을 수 없도록 서랍 속에 감춰두었다. 밤이 되면 나는 그것을 침대 위 벽면에 꽂아놓고 잠이 들 때까지 바라보았으며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림을 쳐다보곤 했다. 바로 그때부터 나는 어렸을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꿈을 많이 꾸기 시작했다. 나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꿈을 꾸지 않고 지냈던 것이다. 꿈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그림이 되어 내게 다가왔다. 더욱이 내가 그린 그림 속의 인물이 꿈속에 자주 모습을 보였다. 그 인물은 살아서 얘기를 했고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그러다가 때로는 얼굴을 보기 싫게 찡그리기도 했으며 또 어떤 때는 한없이 아름다워 고귀해 보이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그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한순간 그것의 정체를 잡을 수 있었다. 그림은 나를 낯익은 얼굴로 바라보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처럼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고 옛날부터 나를 향해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그 그림을 보았다. 숱이 많은 갈색 머리, 여성적인 입술, 이상스러운 밝음이 깃들어 있는 억세어 보이는 이마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낯이 익다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 그림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는 초록빛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높은 곳에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오른쪽 눈이 가볍고 섬세하게 그러나 뚜렷하게 꿈틀거렸다. 그리고 그 꿈틀거림으로 인해 나는 그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알았다. 나는 어째서 그것을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그 후 나는 그 그림을 자주 내 기억 속에 있는 데미안의 실제의 얼굴과 비교했다. 그것은 똑같지는 않았지만 비슷했다. 아니, 틀림없이 데미안이었다. 어느 이른 여름날 저녁, 붉은 햇살이 서쪽 창으로 비스듬히 비쳐들고 있었다. 방 안은 어둑어둑해졌다. 그때 나는 문득 베아트리체의 그림, 아니 데미안의 그림을 유리창 창살에 핀으로 고정시키고 얇게 스며드는 저녁 햇살을 통하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얼굴은 윤곽을 잃고 흐려졌다. 그러나 붉은 눈 언저리, 밝은 이마, 특히 붉은 입술은 화면에서 깊고 사납게 불타올랐다. 나는 천천히 그림과 마주 앉았다. 불길은 이미 꺼진 뒤였다. 그때 점점 그것은 베아트리체나 데미안도 아닌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 그림은 나와 전혀 달랐고 닮을 리도 없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은 내 생활을 이루고 있는 그 무엇이었고 나의 내면, 나의 운명, 나의 악마였다. 내가 다시 친구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나의 삶도 죽음도 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 운명의 음향이고 리듬이었다. 그 며칠 동안에 나는 전에 읽은 어느 책보다도 나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어떤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후로 나는 그렇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없었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니체 정도였을 것이다. 그것은 노바리스의 책이었다. 그것은 서간과 산문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많이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모든 내용이 내 마음을 압도할 정도였다. 그의 말 중에 한 구절이 생각나서 그림 밑에 펜으로 적어 넣었다. 운명과 감정은 한 개의 개념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나는 이 말을 그때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베아트리체라고 불렀던 소녀를 자주 만났다. 나는 이제 조금도 동요를 느끼지 않았으며 언제나 부드러운 일치감과 감정에 넘친 예감을 느꼈다. 즉,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너 자신이 아니고 너의 그림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운명의 일부분이다 라고 하는 느낌이었다. 막스 데미안에 대한 나의 그리움이 다시 강렬해졌다. 나는 몇 년 동안 그의 소식을 몰랐다. 방학 동안에 꼭 한번 그를 만난 일이 있었다. 내가 이 짧은 만남을 내 수기 속에서 숨겨왔던 것이 지금 생각난다. 그리고 그것이 수치심과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나는 뒤늦게나마 그것을 써야겠다. 지난 방학 동안에 내가 술집 출입을 즐기던 시절 언제나 조금은 건방진 얼굴을 하고 지팡이를 흔들며 늙고 변함없는 속물들 속에 끼어 경멸하는 얼굴을 보면서 내 고향 거리를 거닐고 있을 때 나의 옛 친구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 그를 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라 번개처럼 스쳐가는 크로모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디 데미안이 그 사건을 잊어주었으면 그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 못 되었다. 사실 그것은 어리석은 어린애들의 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은혜는 은혜였다. 그는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가능한 한 태연하게 인사를 했을 때 그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옛날과 다름없이 따뜻하면서도 냉랭하고 강한 남성적인 악수를 하였다. 그리고는 그는 내 얼굴을 차근차근 보면서 말했다. 많이 컸군, 싱클레어. 그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똑같은 나이로 똑같이 젊어 보였다. 그는 나와 함께 걸었다.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일들에 관해서만 얘기를 나누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여러 번 편지를 썼었고 한 번도 답장을 받지는 못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가 그것까지도 잊어버려 주었으면 그 어리석은 편지들을 말이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아직 베아트리체도 그녀의 그림도 없었고 나는 황폐한 시간들 속에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술집에 같이 가자고 권했다. 그는 같이 갔고 나는 자랑스럽게 포도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술잔에 술을 따르고 그와 잔을 부딪힌 후 학생들이 술을 마실 때의 버릇에 내가 얼마나 익숙한가를 보이면서 첫 잔을 단숨에 마셨다. 그가 물었다. 술집에 자주 가니? 그럼 그렇지 않으면 뭐 할 일이 있어야지. 이것이 언제나 제일 재미있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지도 모르지. 그 중에는 아주 아름다운 것도 있지. 도취, 그리고 쾌락적인 것.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술집에 자주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그런 요소가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것 같아. 나는 술집에 가는 것은 정말 속물처럼 생각돼. 하긴 하룻밤 동안 불타는 횃불을 들고 정말로 아름다운 도취와 비틀거림에 젖는 것도 좋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언제나 반복해서 한 잔, 또 한 잔 마시는 것은 진실이 아니야. 너는 매일 밤 단골집의 술상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니? 나는 술잔을 들어 쭉 들이키고 나서 적개심에 찬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누구나 다 파우스트는 아니야. 그는 조금 놀란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옛날과 똑같은 신선함과 자신에 찬 음성으로 웃었다. 그런 것으로 논쟁할 필요는 없지. 어쩌면 주정뱅이나 탕하의 생활이 나무랄 데 없는 시민의 생활보다도 생기가 있는 것일 테니까. 그리고 언젠가
읽은 일이 있는데 탕하의 생활이야말로 신비주의자가 될 최초의 준비 단계라고 하더군.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 예언자가 된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이 그도 전에는 향락주의자였고 탕하였었지. 나는 그를 불신했고 조금도 그의 설교를 듣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더욱 건방지게 말했다. 그래, 누구나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나는 조금도 예언자 따위가 될 생각은 없어. 싱클레어, 너에게 불쾌감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지는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어.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너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 그 무엇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 우리의 내부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일이야. 이만 실례하겠어. 집에 가야 해. 우리는 짧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매우 불쾌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한 병을 완전히 다 마시고 나오려고 했을 때에 데미안이 벌써 술값을 지불한 것을 알고 더 화가 났다. 내 생각은 이 작은 사건에 다시 머물렀다. 내 머리는 데미안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가 술집에서 나에게 한 말들이 내 기억 속에 이상스럽게도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다. 우리의 내부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나는 창문에 붙여둔 그림을 쳐다보았다. 그림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불타는 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데미안의 눈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데미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나는 그의 소식을 몰랐다. 나는 그에게 도달할 수도 없었으며 다만 그가 어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리라는 것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어머니와 함께 이 도시를 떠났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크로머와 나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나는 막스 데미안에 대한 모든 추억을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켰다. 모든 것이 의미를 간직하고 있었고 현실적이며 나와 관계되어 있었다. 또한 그다지 유쾌하지 못했던 그 마지막 회후에서 그가 탕하와 성자에 관해서 했던 말도 갑자기 내 영혼 앞에 밝게 떠올랐다. 나에게도 그가 이야기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새로운 삶의 충동으로 순결에 대한 욕망, 성스러움의 동경이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나는 추억을 더듬어 갔다. 밤이 깊어지고 밖에는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내 추억 속에서도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젠가 데미안은 크로머에 관해 나에게 물었고 나는 첫 번째 비밀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하나하나씩 추억이 떠올랐다. 학교 가는 길에 나누었던 대화, 교리문답 시간, 그리고 막스 데미안의 마지막 만남이 생각났다. 그때 어떤 이야기가 화제였던가. 나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다. 나는 완전히 그 생각 속에 빠져들어 머릿속에 역력히 떠오를 때까지 생각했다. 데미안이 카인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난 후 우리들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때 그가 우리 집 대문 위에 있는 낡고 빛바랜 문장에 관해 이야기했었다. 그는 그것에 흥미를 느꼈으며 그런 물건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었다. 그날 밤 나는 데미안과 문장에 관한 꿈을 꾸었다. 문장은 자꾸 변했으며 데미안은 그것을 두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러나 데미안은 그것이 언제나 한 개이며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에 그는
나에게 그 문장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내가 그것을 삼켜버렸을 때 나는 끔찍스러운 놀라움을 느꼈다. 내가 삼킨 문장의 새는 아직 내 뱃속에서 살아있었으며 나를 가득 채우고 내부에서 나를 쪼아먹기 시작하는 느낌이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순간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잠을 깬 것이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밤중이었다. 비 오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을 닫기 위해서 일어섰을 때 나는 방바닥에 놓여있는 어떤 물체를 밟았다. 아침이 되어서야 그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란 것을 알았다. 그 그림은 축축하게 젖어서 방바닥에 붙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펴서 말리기 위해 흡입지로 싸서 무거운 책갈피 속에 넣었다. 다음 날 내가 그것을 다시 꺼내 보았을 때 종이는 말라 있었으나 변해 있었다. 붉은 입술은 핏기를 잃었고 조금은 가늘어져 있었다. 그것은 완전히 데미안의 입이었다. 나는 다시 문장의 새를 그리려고 했다. 그 새가 정말로 무슨 종류의 새였는지 나는 잘 알지는 못했다. 그것은 워낙 오래되었고 자주 색칠을 했기 때문이었다. 새는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물건 위에 앉아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꽃이었는지 아니면 광줄이나 둥우리 또는 나무 꼭대기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시작했다.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내적 욕구에서 나는 강한 색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새의 머리는 노란 황금빛이었다. 기분에 따라 나는 그림을 계속 그려서 며칠 만에 완성을 시켰다. 결국 그것은 사나운 날짐승이었다. 날카롭고 대범한 머리를 가진 그 새는 마치 거대한 알에서 부화하듯이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 그림을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것은 마치 내 꿈속에 나타났던 채색된 문장처럼 보였다. 내가 데미안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가령 주소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당시에 내가 모든 행위를 몽상적인 예감 속에서 했던 것처럼 같은 예감으로 그에게 새의 그림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림이 그에게 전해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내 이름조차도 안 썼다. 그림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자르고 큰 봉투를 사다가 내 친구의 옛 주소를 그 위에 썼다. 그리고 그것을 보냈다. 시험이 다가왔다. 나는 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선생님은 내가 갑자기 불량스러운 생활 태도를 바꾸자 다시 나를 사랑해 주었다. 그래도 역시 좋은 학생은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내가 반년 전처럼 거의 확정적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는 다시 전처럼 부드러운 편지를 써 보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나 어느 누구에게도 내 내부의 변화를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 변화는 나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소망과 일치한 것은 다만 우연에 불과했다. 내 변화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지는 않았으며 나는 오히려 더 고독해졌다. 그것은 어딘지 모를 곳에 데미안에게 먼 운명에게 향하고 있었고 나 자신도 그것을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그것은 베아트리체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나는 내가 그린 그림과 데미안에 대한 생각과 함께 너무나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베아트리체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나는 아무에게도 내 꿈과 내 기대와 내 변화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설사 내가 말하고 싶었다 할지라도 난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전할 수 있었을까?